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와 검색 엔진 빙을 합쳐 사실상 구글이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구글의 공세 속에 절대 강자 네이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 시각을 3시간 앞두고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기술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내일 오전 발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노동개혁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 6단체는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야당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 중심지에 짓는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1,200%로 완화하고 사실상 높이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의도 일대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도 입체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구구일천하였던 전 세계 검색 시장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와 자신의 검색 엔진 빙을 합치겠다고 밝혔는데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내 검색 시장에서도 이미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구글의 공세 속에 절대 강자 네이버의 점유율이 어느새 5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첫 소식 박혜린 기자입니다. 생성형 AI 열풍의 주역 챗 GPT가 검색 엔진 빙을 등에 업습니다. MS는 2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 회의 빌드에서 챗 GPT의 빙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just the start of what we plan to do with our partners in OpenAI to bring the best of Bing to the ChatGPT experience. 그동안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로만 답해온 챗 GPT는 빙과 결합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검색이 불가하다는 가장 큰 약점을 보완하게 된 겁니다. MS는 또 윈도우 11 버전에 챗 GPT를 적용한 AI 비서 코파일럿을 다음 달부터 시험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윈도우 하단에 있는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 빙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보고 있는 콘텐츠를 요약, 설명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MS가 구축한 AI 생태계에서 사용자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구글도 이달 AI 챗봇 바드를 출시한 데 이어 AI 챗봇을 결합한 새 검색 엔진을 구축 중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맹공에 국내 검색 시장 1위 네이버는 이미 올 들어 구글과 MS의 약 10%의 점유율을 내어준 상황. 빠르게 똑똑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AI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을 내놓을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정부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방위 산업이 한 단계에 도약하려면 인공지능과 위성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쟁 패러다임이 기존의 육해공 연합전에서 우주와 사이버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방위 산업에서 인공지능과 저궤도 위성 등 미래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육해공 연합전보다는 드론, 감시정찰 위성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방위 산업을 주제로 한국경제신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스트롱코리아 포럼 2023에서도 이 같은 제언이 나왔습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전쟁 패러다임이 육해공 연합전에서 우주 사이버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그리고 저궤도 위성이 아마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무인 복합전 하이브리드전이죠. 이 총장은 또 미래전에 대비해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 과학기술군을 창설하고 국방부 2차관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로보트랭 로키드 마틴 한국 지사장은 수출 제한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 간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artnerships are the core component of what will enable solid evolution within the defense industry today and tomorrow.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설립, 정부와 업체 간 수출 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방산 기업의 첨단 기술 확보는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학계 및 기업 등 전문가가 모여 한국 방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꼭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냥 듣는 것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인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를 했다,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거가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의심하는 대로 현실로 드러났을 때 실망감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그 결과도 주목됩니다. 먼저 김남국의 코인 미스터리, 주요 의혹들을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 탈중앙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의혹도 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 의원이 위메이드 코인이 위믹스 투자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지갑 주소와 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가 드러나면서 문제 제기가 하나 둘씩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 정쟁을 걷어내고 데이터만 따라가다 보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질문에 맞닥뜨린다고 합니다. 먼저 가상자산인 비트토렌트에 대한 10억 원을 투자하기까지 자금과 과정입니다. 김 의원은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토렌트에서 위믹스 투자 수익을 얻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트토렌트 투자로 위믹스를 벌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믹스 이후 김 의원이 뛰어든 넷마블의 마블렉스, 메타콩즈의 메콩코인 등 다른 코인 투자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메콩코인은 지난해 2월 16일 사들였는데 19일 해당 코인은 구매가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마블렉스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외부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김 의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출처부터 상장 등 호재에 대한 정보,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불신을 막기 위해 김 의원 코인 논란에서 찾은 빈틈을 메우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의혹 제보자 중 한 명의 인터뷰 듣고 다음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마블렉스는 빗썸에 상장을 한 다음부터 이게 쭉 떨어지거든요. 상장하자마자 떨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그때 뭐 루나 사태 이런 거 터지는 상황이라서 모든 코인 자체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상장했다는 이유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더 많이 내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 의심을 할 수 있죠.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코인 형태로 준 게 아니라 정보 형태로 줬지 않았을까. 뭔가 대가를 주고 싶었다면 제도도 같이 뒷받침되면서 들어오면 오히려 코인에 되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2명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데 어느 정도 좀 의혹이 좀 깔끔히 해소돼야 할 텐데 이번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네, 현재 이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이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그 위믹스 코인에 대한 그 출처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출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상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혹을 계속 거듭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불신의 늪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남국 의원 본인이 밝히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1차적으로 지금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그 김모 의원의 그 지갑 주소 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개인이 이렇게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자지갑에서 이제 받는 사람 전자지갑으로 실질적으로 전송이 된다든가 조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자지갑에 있는 주소라든가 그리고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마다 발생하는 그 트랜잭션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적을 한다 그러면 정확한 유통 경로라든가 어떤 그 지갑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코인이 이전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금 출처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일단 김 의원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지금 나오는 의혹들 중에서 이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로 밝혀져도 뭐 처벌이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의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마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제 그게 가려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혹들이 이제 사실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 돈 내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을 받았던 것인지 받아서 코인을 구매한 것인지 또는 코인 자체를 전송을 받았던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자기 돈을 투자를 했다면 이게 법적 처벌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의혹 제기가 사실이어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자금을 받았다라고 친다면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이제 조세포탈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개인이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 또는 다른 사람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증여세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공무원이라면 조금 더 다른 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이제 뇌물죄 같은 게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뇌물죄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 자금을 우리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후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든가 또는 돈을 그 절차에 따라서 받지 않고 내가 뭐 다른 방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을 때 이게 과연 처벌이 안 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처벌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관련해서 시세 조정을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지금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또 여러 가지 코인 종류가 있거든요. 코인이 증권에 해당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없어서 그게 사기라든가 또는 사전자 기록 위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법 처리가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가상자산 관련해서 미공개 정보라든가 시세 조정했을 때 처벌의 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일반 형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바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시세 조정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 이 법의 목적은 뭐냐면
그동안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어요. 네. 뭐 보험 가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내 가상자산 출금할 때도 거래소 갑자기 출금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둬가지고 투자자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제 황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김남국 의원 사태로 참 의혹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로 좀 이제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불신이 사실 시장에 가득합니다. 이번 가상자산법이 뭐 대책이나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좀 전에도 우리 정재욱 변호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이제 보호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용자라든가 투자자를 이제 보호하는 법이고 그 안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든가 불공정 거래 행위, 뭐 대표적인 뭐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금원을 편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세 조정을 하더라도 마땅한 이제 법률 체계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발생하는데 들여다보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만약 아까 정재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권성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뭐 증권성이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권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기도 상당히 힘든 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의가 돼서 정무위를 통과한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정 행위라든가 불공정 행위, 특히 뭐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처벌장을 강력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동일한 사항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 강력하게 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어쨌든 진동 끝에 나오긴 하는데 이 법으로 논란이 완전히 또 사라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의혹이나 불신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제도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범법행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정치인들 또 고위 공무원분들이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둘 것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우리가 크립토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소수고 그 사람들은 일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깨트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최종적인 해결책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 걸음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규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는 1단계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번 주에 또 이제 국회 상임위에 통과했던 것이 공직자윤리법이거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고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아직 법사위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만 이것이 통과된다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종의 라이센스라든가 업을 부여해서 누가 이것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히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운용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공시라든가 이런 영업행위 또는 진입 규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가상자산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법 제도가 좀 미비하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제대로 사업하려는 분들도 내가 이게 과연 해도 되는 행위인 건지 의문을 품는 경우도 많고요.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업체가 최소한의 그 스크리닝 장치를 거쳐서 나온 업체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알 수가 없는 업체인 것인지 현재는 이게 업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코인 투자 행위부터 시작해서 코인이라는 걸 둘러싼 법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냥 단순히 코인이 사행성이 있어 코인이 문제야라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코인은 기술 중립적인 것이고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걸 둘러싼 환경과 제도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석진 동국대 교수, 정재욱 변호사였습니다. 그동안 10년 이상 행복도시를 조성해온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들어가는 그 공간 자체를 어떤 국가적으로 좀 의미 있는 국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징 공간으로 조성을 해야겠다는. 후보에서는 이제 광역철도망을 조성을 하면서 그 세종의사당 쪽에 아마 역을 두는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간밤에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또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슈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벌써 세 번째 협상이 불발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도 또 불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3차 협상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는데요. 네. 미국 정부 디폴트 발생까지 일주일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투자 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주 내리 강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간밤 다우 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1% 넘게 빠졌는데요. 특히 최근 증시를 좀 견인하던 빅테크와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네, 디폴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모습인데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심도 깊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그동안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메카시 의장이 직접 3차 협상은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시장을 일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측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종료 이후 모두 발언에서 양측이 미국 정부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협상의 일부 진전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여전히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협상을 최대한 빨리 타결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진 것을 느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1차 회의 직후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답한 것과 비교해봤을 때 분위기가 사뭇 반전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외신들은 미국 디폴트 발생일인 6월 1일까지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상 끝나고 나온 얘기들 들어보면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좀 합의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은 여전히 같은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을 일부 삭감하고 또 내년 정부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현재 공화당이 제시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 만약 양측이 한 발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일부 극단적인 성향의 양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3차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3차 협상도 불발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네. 그래도 월가에서는 대체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블랙록의 릭 라이더 CIO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매우 높은 확률로 타결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채한도 협상이 단기적으로는 시작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네. 양측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연준의 6월 FOMC가 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견고한 고용 시장과 실업률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약세론자에 대해서는 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증시는 단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합의안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일부 정부 지출 삭감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는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다가올 4차 협상 때는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도 탈중국화에 나선다. 어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탈중국은 시총순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요. 네. 미국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함께 5G 반도체를 자국인 미국에서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이번 결정은 애플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미국 경제에 4,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의 일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자체 반도체 개발에 열을 올려왔는데요. 이미 맥북에 탑재되는 CPU는 자체 개발에 성공해서 인텔과 결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개발하지 못해서 이 퀄컴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결정에 대해서 외신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대만의 폭스콘과 함께 탈중국에 나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애플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려는 정치권의 압력에 호응하려는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애플이 브로드컴과 함께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때 아닌 코로나19입니다. 네. 전날 중국 내 새로운 백신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현지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다음 달 말에 중국에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염병 사스의 퇴치에 성공하면서 중국 최고 방역 전문가로 꼽히는 이 중난산 원사는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달 중순 이후 점차 늘고 있다라면서 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6,500만 명에 달해서 정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소식에 오늘 중국 증시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1% 넘게 하락했고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백신주들은 모처럼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모더나는 8% 넘게 올랐고 노바백스와 화이자도 각각 6%, 2%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에서는 백신주 하이바이오 제약이 전날 20% 급등했고 광둥 종성제약과 산동 신화제약이 각각 10% 올랐는데요. 다만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디폴트가 없다는 쪽에 아찔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3배짜리 미국 20년 만기 채권 ETF에 5월 들어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채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미 국채 ETF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만기 20년 이상 미 국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에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개인은 올해에만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ETF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 상승률의 3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거듭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달 들어 개인의 매수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갈등일 뿐이지 실제 디폴트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도 미 연방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이나 7월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를 경우 손실폭이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를 때 분명히 손실이 발생합니다. 금리가 한 50bp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 이상 손실해서 레버리지 상품들은 20-30% 손실이 또 역으로 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미 20년 채권 금리는 이달 들어 연 3.8%에서 4.1%로 뛰었고 이로 인해 레버리지 3배짜리 ETF 주가는 15% 하락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밝혔고 경제 6단체 역시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짓는 건축물 용적률을 최대 1,200%로 완화하고 높이 규제를 사실상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입체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내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차액 거래 결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익래 전 다오 키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강제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올해 1분기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보다 0.06명 적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분기 1.02명을 기록한 이후 16개 분기 연속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미국과 유럽 인수금융시장에서 국내 증권사들이 조금씩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M&A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증권사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4건의 해외 M&A 성사에 이어 올해도 2건의 인수금융 재매각에 성공했습니다. 유럽 최대 자전거 제조사 악셀그룹과 글로벌 임상의약품 플랫폼 기업 클리니젠의 대표 주관사로 참여해 3,2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셀다운을 완료한 것입니다. 특히 클리니젠의 경우 국내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유럽 현지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선 전략이 통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셀다운은 수조 원대 규모가 매각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 유의미하게 많이 나온 건 작년부터 이렇긴 했는데 어려운 딜이거나 금액으로서는 되게 큰 딜들인데도 요즘 셀다운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좀 딜소싱이 괜찮은 딜로 선별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셀다운이 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 측은 국내 기관 중 가장 많은 해외 인수금융 트랙 레코드를 쌓아온 만큼 지속적으로 수요에 부합되는 차별화된 해외 인수금융 거래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대형 IB 스티펠과 손잡고 미국 인수금융 시장에 뛰어듭니다. 최근 스티펠과의 합작사 SF 크레디트 파트너스가 미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인가를 확보해 일단 현지 기업들 소규모 인수금융 딜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인수금융과 사모대출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90조 원.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사업부문 수장단도 새로 꾸려졌습니다. 해외 대체투자통인 한정희 전 한투증권 상무가 대표로 SF 크레디트를 이끌고
한투증권의 글로벌 사업본부는 글로벌 탑티어 투자사 출신인 청광혁 전무를 영입했습니다. 한투증권은 연내 대형 인수금융 거래 발굴로 글로벌 인수금융 시장의 존재감을 각인하고 현재 500여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5년 내 5배가량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일단 생소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수금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일단 인수금융은 말 그대로 기업을 인수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기업을 인수할 때 당연히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필요한 돈을 인수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인수기업을 사들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이 확보되는 바이아웃, 즉 기업 인수 전략에서 인수금융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상당한 규모로 지분 투자를 할 때도 이 인수금융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자와 인수기업 사이에서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인수금융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LBO 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 증권사들이 이런 인수금융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높아진 금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M&A 시장이 좀 크게 위축된 상황인데 이 인수금융 시장 역시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요. 인수금융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요소가 이 금리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인수금융 자금 조달 시에도 이 이자 비용이 높아졌고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인수자들에게 인수금융을 선택할 요인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경색되면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잖아요. 따라서 유동성이 넘쳐나면 기업의 가치가 부풀어 오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밸류가 낮은데 굳이 이 고금리까지 이 감수를 하려는 요인이 낮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앞서 리포트에서 좀 보신 것처럼 이 신한투자증권이 안정적으로 이 셀다운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셀다운에 성공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인수기업에 대한 옥석 관리를 좀 잘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결과를 끌고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신한투자증권이 가지고 온 결과물, 셀다운, 즉 재매각이거든요. 인수금융으로 인수된 기업이 다시 매각이 되면서 인수금융 자금 대출을 무사히 다른 금융기관에 재매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려면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매력이 있어야겠죠. 쉽지 않은 해외 인수금융시장에 이 신한이 씨를 잘 뿌려놨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한투의 경우는요,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 지금은 물론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외 인수금융은 브로커리지 등 기존 해외 사업 부문과 비교해서 좀 고수익 사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먹거리 확대를 위해서 증권사들이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글로벌 인수금융 시장에서 국내 증권사들은 사실상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국내용이란 비판도 있는데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금감원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외에 진출한 증권사가 총 14곳이라고 밝혔습니다. 14개국에서 7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이 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있고요. 사업 영역도 브로커리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이 수익성 개선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사업은 필수적이지만 좀 제한적인 지역에 제한적인 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좀 한계입니다. 지난해에는 증권사의 해외 점포 영업 실적이 절반 이상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증권사 해외 현지 법인 당기 순이익은요, 1억 2,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69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56.9%나 감소했습니다. 네, 굵직한 글로벌 M&A에 인수금융으로 참여하려면 그동안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국내 증권사들은 어디서 잘 껴주지 않는 상황인데 이 한국투자증권이 해외에 조인트 벤처를 세운 것도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의 폐쇄적인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 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여건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인수금융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시장에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하고요. 또 고객 기반이 중요합니다. 현재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 트랙 레코드, 다시 말해서 운용 실적도 좋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시장에서 인수금융을 잘 진행한 사례가 많아야지 고객들도 계속해서 유치가 될 거기 때문이죠. 국내 증권사들이 과거에도요, 이 해외 IB 시장에 진출은 해 있었지만 브로커리지 같은 영역 이외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로도 꼽힙니다. 앞서서 한국투자증권도 그런 의미에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조인트 벤처 대표로는 이 미국 금융시장에 친숙한 대표를 세우기도 했고요. 현지 인력도 계속해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점에서 증권사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인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때문에 기업 문화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구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업의 문화도 상당 부분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현지의 어떤 인력과 또 이제 본사 인력 간의 이제 그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문화와 시스템의 구축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해외 진출을 해서 이제 실패한 경우들을 보면은 현지 사업과 이제 본사 간의 어떤 괴리라든지 뭐 차별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고. 네, 증권사들이 이제 글로벌 외친 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인수금융 시장에서는 좀 별다른 성과가 사실 없었습니다. 뭐 쉽지 않은 도전인데 지금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좀 참고할 만한 뭐 국내 사례는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는 미래에셋증권 정도가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해외 IB의 중요한 현지 인력, 또 현지 시장에 대한 파악 능력도 미리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해외 인수 금융 시장이 잘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곳이 홍콩, 런던, 뉴욕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미리 좀 미래에셋이 좀 진출을 해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또 불리게 되는 점에서 본격화를 해야 된다 이런 니즈도 나오고 있고요.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좀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됐을 때에 이렇게 지금 현재 국내 증권사들이 기반을 닦아놓은 점들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The type of plasma ALD that we develop and manufactured here in Korea today is only done here. For example, is not done anywhere else. So the expansion that we are doing is really for this specific product. 네, 최근 집값과 관련한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부동산 침체의 끝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 체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최근에 나온 주택 지표들부터 좀 살펴보죠. 예, 뭐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목전에 뒀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지표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부동산 솔루션 업체 직방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1년 만에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된 상승 거래의 비중이 약 46.1%로 전월보다 높아졌고요. 예. 하락 거래 비중은 39.5%로 전월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이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도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또 여기에 아파트값 하락폭도 6주 연속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이 청약 시장도 상당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인기 있었던 같은 경우에 이 새전력 두산이보 트레지움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78.92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올해 서울시 아파트 평균 청약 1순위 경쟁률은 약 45대 1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살펴봤지만 지표들은 좋게 나오지만 이게 집
집값 반등하는 신호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아직은 반등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이 급매물이 소진된 곳이 늘면서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 하락 전망이 우세해지고 규제 완화로 수요가 늘면서 반짝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 이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발표가 나온 이후에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만 좀 반짝 매수가 몰린 게 집값 상승처럼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집계해 본 결과 이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대다수였습니다.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인데요. 실제로 제가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를 집계해봤는데 이 전체 한 9,600여 건 가운데 5,600여 건 가량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였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발표 이후에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일시적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월등히 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실제로 몇몇 공인중개사에 제가 직접 취재해본 결과 9억 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이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이 9억 원에 맞춰 거래를 하는 것도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매매 수급 지수나 거래량 같은 부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매수 심리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4월 80.5로서 이 전달보다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 기준선인 100 수준은 되어야 진정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집값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살펴보면 연초 이후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인데 4월 기준 약 한 3,100건이었고요. 5월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땐 1,030건에 불과해서 아직 거래량이 낮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언제쯤을 진정한 반등의 시기로 보고 있을까요? 결국 수요자들이 실제로 집을 사려면 금리가 가장 큰 문제죠. 네. 이 시장이 일시적 반등에 머무르고 점차 하락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이 상승세로 전환할지에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과 연동해 움직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특히 주택 거래를 떠받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추가 재원으로 한 번 더 하는 것도 이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근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역대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31명은 노동과 연금, 재정 등 3대 개혁을 놓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다툼에 따른 불확실성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경제발전사의 산 증인인 경제 원로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해법은 노동, 연금, 재정 등 3대 개혁이었습니다. 3개 분야가 개혁이 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연금 개혁은 이거는 바로 재정 적자하고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역대 최장수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낸 401 전 재무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과 고령층과 같은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고
직업이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책 추진 경험이 많은 진념 전 부총리는 3대 개혁의 성공 요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꼽았습니다. 정치권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딜리버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책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쓴소리입니다. 과거 고환율에 기댄 수출과 대중국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이젠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한국 경제.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되 중국과 경제적 실리도 찾는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고언도 나왔습니다. 미국하고의 협조도 유지하고 중국하고에도 어느 정도 이런 이 경제 관계를 활용하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이런 공급망 분리를 조금 더 유연하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인데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다자간이 아닌 지역적인 어떤 동맹을 통해서 또는 그 산업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가치 동맹에 우리가 그 소위 뿌리를 두되 경제적으로는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경제 원로들은 3대 개혁과 함께 신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돌파구가 시급하다는 충고입니다. 신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신속하게 산업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이끌어내는 이 노력이 행정부가 적극적인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제조업이 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컨텐츠, 문화관광, 운송, 금융 등등의 서비스 산업을 좀 고부가가치화하고 육성하는 그것이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고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